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번 주 시장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시장의 핵심적인 포인트들 그리고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 유럽 시장은 일단 유로화가 최악으로 치다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유로화가 좀 올라줘야 달러가 빠지면서 신흥국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유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러만 상승하면서 또 금요일 밤을 마감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 달러가 또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이런 식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멈춰주면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일단 출발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내용들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도 잠깐 정리해보면 일단 금요일날 2.4% 가까이 빠지면서 또다시 저점 부근에서 약간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3천선이 기본적으로는 깨지지 않아야 또 시장의 투매를 그나마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국이 일단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위안화 환율이다 말씀드렸죠. 환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딱히 중국 당국에서 개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제일 문제인데 일단 1195원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이제 과매수 구간은 맞습니다. 환율이 단기간 급등한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단기간 급등하고 나면 사실 어느 정도 1150원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급등과 급락 이후에는 이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급등하고 나면 돌아오는 모습, 또 급락하고 나면 돌아오는 모습,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다시 한번 도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일단 달러화나 중국 G2, 미국과 G2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해소가 돼야 우리나라 같은 힘없는 신흥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저점 부근에 있어요. 일단은 정말 사고 싶은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2055선보다는 현금화를 잘 해두셨다면 일단 파란 선에 120일 월봉선이 있는 2020 또는 2030까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견고하게 지켜왔던 이 파란 선의 그 의미는 사실 이런 때 베팅을 하지 않으면 높을 때는 또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요 하락 얼마나 무서워요. 월봉으로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 장기간으로 빠졌다는 소리인데, 이 부분에 터치하기 전에 요 나눠서 잘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 하락 기회가 이런 때에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다 상승을 예측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럴 때 현금화를 잘 시켜놓고 빠질 때 사는 또 이런 전략을 머릿속에 잘 새기면서 여유를 가지는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되고 바닥을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2021 기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선이라는 건 아실 텐데 조금 욕심 부리다 보면 또 이거를 잡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적은 편이죠. 4월 한 달 동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결과적으로는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기본적으로 5월 지금 현재 5월 20일 이후에 상승장을 혹시나 상승장이 온다면 그 시장은 외국인 주도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지금 외국인 자금 이탈 때문에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 코스닥을 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가는 기본적인 전략은 분명히 큰 그림에서는 잡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제가 좀 한동안 외면했었죠. 이게 좀 뻔한 내용이거든요. 시장이 코스닥으로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지난주 시장을 간단하게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은 앞에 다 말씀드린 거고, 흐름이 썩 좋진 않죠. 기회도 될 수 있고 더 위기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시장은 거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락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료품도 그렇고 의료정밀업종,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 전기전자 업종은 무려 4천억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G화학 33만 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운수창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설업종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명확하죠. 이제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나오게 되면 정말 개인들은 투매가 나올 거고, 다행인 건 3일 연속, 4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빠지진 않기 때문에 일단 신용잔고나 미수잔고가 막 반대매매가 쏟아지는 그런 패닉 상태까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잘 때에 맞춰서 잘 반등을 해주고는 있어요. 자, 지난주 시장은 일단 누구나 다 알다시피 G2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관망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개인들은 엄청난 매수를 했죠. 분명히 시장의 흐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싸다고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망 심리에 따라서 외국인이 자금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환매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증시를 빼면서 우리나라 시장 공포스러우니까 자산가들,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매를 합니다. 그러면 또 증시 하락하고 또 펀드가 환매되죠. 그러면은 펀드를 개인들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해야 되고,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 무한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주간으로 봐도 건설 업종 외에는 거의 대부분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조선이나 유틸리티, 일단 보험, 유통, 할 거 없이 아주 힘들었던 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간 수익률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일단 신흥국이 아시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외국인들이 연속 현물 순매도, 개인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주간으로 매수했던 업종은 또 통신, 그 다음에 산업재 이렇게 있습니다. 통신이 사실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살 수는 없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안 좋다고 해도 다 뺄 수는 없잖아요, 자금을.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포션이 있을 거고, 일정한 비율대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다 뺄 수는 없고, 그러자니 의료, 자동차 사기는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통신 산업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투자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업종들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분류되면서 시장에 빠질 때 외국인들은 이쪽을 관심을 가지는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통신 업종을 관심을 거의 안 가지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한테도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이제 규모를 보면, 지난주 한 주간에 개인들은 많은 규모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정말 그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 거꾸로 가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 시장의 포인트는 여기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세 부과 연기가 상승 요인인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눈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해석상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 부과 연기는 상승 포인트라고 해놨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유로존 다음 주에는 특별한 지표가 없이 유로존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높은 상승을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일부 하락하는 모습 이후에 다시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많은 산업 쪽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달러가 왜냐 높은 구간에 있잖아요. 그럼 달러가 높다는 것은 달러로 결제되는 원자재, 금이나 구리,
농산물 가격, 이런 유가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 요인으로 분류가 됐고, 하락 요인은 역시나 더 커 보입니다. 무게감이. G2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아까 보셨다시피 매섭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이나 MSCI 이머징 내 한국 비중이 축소될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승전 G2입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정에 따라서 일단은 큰 일정은 6월 28일 저희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초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혹시나 또 잘 마무리가 돼서 이미 시장에 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또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렇지만 또 타이밍상 이럴 때 쌀 때 또 담아 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유수의 증권사에서, 메이저 증권사에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80%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충격이 이 내용이 있어요. 5월 말 협상 마무리를 기대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협상력을 높여주는 이 이유가 지지율이 예상보다 견조하다. 그래서 중국도 아직까지 경기 부양 여력이 남아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강대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 내용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논리는 이제 중국과의 부분적인 합의, 미국이 어쨌든 이제 강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합의를 한다면 이 지지율이 높은 미국 정치권 내에서 트럼프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강대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창 4월 달에 경기를 올리고 돈을 풀면서 중국 경기를 근본적으로 3,300까지 올려놓은 게 이제 환율 정책이나 어떤 지방 정부의 재원을 확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 잠시 스톱을 했죠.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멈춰놨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인 거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이제 나중에 진짜 안 좋아졌을 때 이런 부양책을 이용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환율도 지금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을 대비하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봤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프라자 합의 때문에 이제 장기 경기 침체 사례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 통해서 미국과의 합의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의했다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이 일본 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20% 이상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일본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왔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힘든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는 중국이 이제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중국도 이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위안화를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직접 재산권을 미국한테 하자는 대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대외 개방도 했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간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 시나리오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주로 이끌어가는 시장은 정말 돈 벌기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막 오를 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조금 주춤할 때, 그리고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때는 대형주 위주로, 그 다음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그게 바로 저는 현대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박스권에 있다는 거가 사실은 2015년부터 얼마나 많은 또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특히나 이 글로벌 기업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빠지려고 할 때마다 극복해내는, 물론 뚫고 올라가긴 힘들었지만 이 극복해내는 힘이 있는
극복해내는 힘이 있는 이 현대차가 지금 모든 악재를 맞이하고 있죠. 미국의 자동차 관세 때문에 일단 연기되긴 했지만 그 부품업체를 다 같이 짊어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은 이제 비용 증가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현대차가 과연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 연기됐던 부분이 이 다음 주에 시장에 분명히 반영이 될 텐데 일단 12만 5천 원이라는 현재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2만 원 초반까지는 열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담고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한두 번은 더 시장에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12만 원 초반이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10만 원이 깨지더라도 일단 12만 원이 깨지더라도 그 다음 구간이 견조히 버티고 있어요. 우리 셀트리온 투자하는 방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차 지지선에 무너졌을 경우에 2차까지 있는 겁니다. 그때 다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위로는 열려있는 이런 투자 방법으로 현대차를 제안을 드립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이제 제가 요새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43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니지예요. 이 리니지. 매출 비중이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리니지가 일단 1분기에 실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실적 강도 조정. 어떤 거냐면은 20년 만에 전격으로 무료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일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면서 2분기에는 유료 아이템으로 바꿨습니다. 정액 요금제 대신에 유료 아이템 바꿨는데 이거 없이는 게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마약 중독 다 시켜놓고 이거 없이는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올 29일부터 상용화를 시작하고 이 사전 예약 규모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게임 대비해서도 이제 한 2, 3일 남았죠. 그럼에도 벌써 150만 명 참여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새로운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 NC소프트 자체 종목 그 모멘텀 말고도 이제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그동안 게임 산업이 진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달부터 새롭게 판호 발급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중국말 잘 들으면 니네 중국에도 오픈하게 해줄게 하면서 NC소프트의 리니지2 레볼루션, 그 다음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신청 중이고 이제 웹젠도 이 세 가지가 펀더멘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죠? 차트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HLB입니다. HLB. 일단 한국 그 제약 바이오, 특히 신약의 가장 큰 모멘텀이 일단 임상이죠. 임상 1상만 나와도 호재고 2상 간다 그러면 더 호재고 3상은 아주 큰 호재죠. 3상 끝나고 이제 허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1,000억, 2,000억 들여서 개발 비용으로 들였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5월 나오긴 힘들겠지만 6월에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올 거고 이제 리버세라닙의 이제 글로벌 위암 임상 3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임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좀 빼지 않나. 다른 업종보다도 특히나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65,000원까지 가더라도 저는 일단은 못 먹어도 고입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5월, 6월달까지는 HLB를 주로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또 테크윙, 그다음 멜커스에 이어서 또 새로운 IT 반도체, 그래서 실리콘웍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회사 내용보다도 일단 기술적으로 너무 좋아요. 기술적으로 200일선과 120일선 근처에 거의 다 왔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특히나 이제 1분기에 부진했잖아요. 1분기에 외국인들이 거의 뭐 엄청난 숫자를 매도를 하면서 거의 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을 죄송합니다. 4월 18일 이후부터는 거의 뭐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으로
증시에 올려놨던 거를 다 빼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복귀를 한다면 가장 유명한 종목이 다시 반도체 IT 종목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실리콘웍스를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대부분 이 실적이 반영됐습니다. 1분기에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1분기 LCD 관련해서 제품 단가 인하 얘기 있었고, 이제 필름 관련 비용 증가하면서 매출 총 이익률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 LCD 쪽에 중국 대형 패널 쪽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과 업종이다 라고 해서 실리콘웍스를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해봤지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지난번 실시간 방송할 때 한국전력을 뭐 3만 언저리 이쯤에서 어떠냐 해가지고 저는 이제 신중하게 보셔라 했는데 뭐가 안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저점이 왔어요. 전저점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전고점과 마찬가지로 전저점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회사들도 이 중요한 포인트들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원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약세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달러 수급 때문에 유가 하락세가 멈춰야 돼요. 유가 상승세가 멈춰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고 그렇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 원전 가동을 물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진폭이 1분기보다는 개선될 예정이지만 일단 실적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배당도 안 나오고 배당이 안 나오면 기관들이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포인트는 진입할 포인트는 유가가 좀 빠지거나 아니면은 전 저점 근처에서 기술적으로 매수 들어온 타이밍 요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빠진다고 너무 정남이 떨어져 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만 이렇게 빠지고 전저점 부근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저점 가서 봐도 늦지 않다. 그래서 마무리 됐고요. 지난 간밤 시장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하면서 끝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장도 하락이었고 한국장도 하락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건설업종 지난주에 유일하게 올랐던 업종이 바로 이 건설업종 중에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GS건설입니다. 사실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추천드린 이유로 시장이 거의 한 10%까지는 아니죠. 한 8%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는 GS건설입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이만큼 중요해요. GS건설도 다음 주에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외국인 이탈 와중에서도 아주 건재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공매도는 4월 18일 이후에 이 대차 잔고 자체가 이만큼 빠졌어요. 공매도는 일시적으로 조금씩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대차 잔고가 아주 양호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 빌려놓은 주식이 별로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상승할 채비는 됐다 판단합니다. 자, 좋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시장을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맞아요. 인버스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주식쟁이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위험 대비는 해야 됩니다. 한 방에 쇼부 보고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인버스로 해지를 하는 장이 빠질 때도 많이 올라와요. 1% 2% 재미없네요 하는 게 아니라 거의 20% 이상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린 이후부터 4월 18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조심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한번 오지랖을 한번 떨어봤는데 이제 아내 그리고 자식 남편에게 당당하고 큰 소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스스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썼네요. 좀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